안녕하세요. 계용목 작가의 단편소설 청춘도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소개는 저희 채널에 계용목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춘도는 어떤 소설일까요? 이 작품은 1938년 12월 조광에 발표됐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실직한 뒤에 고향에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하는 결핵 때문에 그곳 약수터에 와서 요양하고 있는 금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금주를 예술로 영원히 살리고 싶은 일념에서 그녀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런데 완성된 초상화를 기념으로 금주에게 주던 날, 금주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약혼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당연히 상하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결국 상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예술로 승화시키면 만족할 것 같던 심정이 사실은 애욕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이후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작품을 직접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용목 작가의 작품 가운데 연애사파라는 단편소설이 있는데요. 추천드립니다. 시골 학교에 일부러 찾아 내려온 여교사 마미령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소설인데요.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형제 이야기를 다룬 수달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두 작품 모두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고요. 계용목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용목 작가의 단편소설 청춘도 낭독해드립니다. 자유로 허여된 꿈일진된 아름다운 꿈이라도 꾸고 싶다. 세상을 경도시킬 걸작이야 꿈엔들 그려보기 바라련만 하다못해 마코라도 한갑 생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집이라도. 쓸모없는 시시한 꿈이 비록 몇 시간 동안이나마 현실의 시름을 잊고 지날 수 있는 행복된 잠을 또 깨워놓는다. 어디로 들어왔는지도 모를 한 마리의 새앙쥐가 바르르 책상 위로 기어올라서 꿰어진 양말짝을 할 일 없이 쏜다. 그리던 그림에 붓대를 대다 말고 조심스레 손을 어이돌려 책상 위로 늘어진 꼬리를 붙드는 찰나 날쌔게도 고놈의 새앙쥐가 팩 돌아서며 손잔등을 물고 늘어진다. 아야, 놀래며 손을 뿌리치니 어이가 없다. 새까만 방안은 보이는 것 없이 눈앞에 막막하고 곤히 잠든 아버지의 숨소리만이 윗목에 한가하다. 무슨 꿈을 못 꾸어서 하필 새앙쥐에게 물린담. 꿈조차도 아름답게 못 가진 자신이 가엾기도 했다. 상하는 반듯하게 누웠던 몸을 모로 뒤챘다. 눈을 뜬 데야 보일 턱이 없는 새까만 방 안이요. 게다가 눈을 감기까지 했건만 눈앞은 환히 밝다. 빽빽이 둘러선 소옥님, 그 산턱을, 떨어진 약수터 풀밭길을 오불꼬불 금주는 걸어 내려온다. 벌써 아침 불참을 보고 오십니까? 네, 뭐 전보다 별로 일러뵈지도 않는데요. 아침불은 방불이 차지요. 막 가슴이 뚫어지는 것 같아요. 제법 만나기나 한 듯이 말을 주고받기까지 해본다. 이렇게 금주가 안타깝게 잊히지 않은 것은 그 여자에게 반해서였을까? 아무리 이성에 줄여 썼기로서니 가슴이 반이나 썩어진 듯한 그의 표정, 배꽃을 비웃는 하이한 얼굴은 금시라도 피를 콸콸 쏟아낼 듯한 정경이 아닌가. 그런 여자, 그 여자를 못 잊는다면 대체 어찌해 볼 심판인가. 그래도 그 여자가 못 잊힌다면 자기는 오직 한 가지만을 아는 짐승과도 같지 않은가? 이것이 자기의 본성일까?
사람의 마음일까? 문득 이상한 촉감에 몸서리를 쳤다. 이성을 상대로 일어나는 불길임을 알았다. 초저녁 한동안을 이불 속에서 쐬우치던 불길이다. 맹렬히 붙음이 안타깝다. 끌 수 없음이 가엾다. 공상과 공상의 접촉은 기름처럼 기세를 더한다. 등잔에 불을 켜고 일어나 앉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운 꼴이다. 담배라도 있으면 하니 마코 향기가 혀끝에 1층 새롭다. 몇 번이고 털어봐도 없던 담배가 있을 턱이 없는 지갑귀를 다시 털어보니 소용이 있을까? 삿귀라도 돌아가며 들춰보자니 없는 꽁초는 샘날 수 없다. 허하지 않는 담배는 있었다. 선반 위에 아버지의 장수연갑이다. 도덕상 금단의 율칙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율칙을 범하기 벌써 몇 번, 초전에게도 꺼내고 남은 것이 몇 대 되지 않음을 안다. 노여에 아껴가며 한 대씩 피는 담배연이 이제 마지막 남은 밑바닥을 긁어내기가 거북함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을 그리는 마음보다 못지않은 담배 맛이다. 참을래 참을 수 없어 한 대에 적당하리만한 분량을 다시 집어내서 궁여의 고안 그대로 신문지 여백을 쭉 찢어 두루루 말아서 침으로 붙인 다음 성냥갑을 더듬어 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스무날 달이 하늘에 밝다. 누동섭 개천에 돌돌돌 물소리가 청아하다. 달밤의 물소리는 이상히도 마음을 당긴다. 담배를 붙여물고 누동으로 나갔다. 한 바퀴 뚜렷한 달이 개천 속에 떨어져 잠겼고 물을 헤치고 달을 찢으며 잘박잘박 역류하는 송사리 때 귀엽다 말을 할까? 나불거리는 지느러미, 오물거리는 주둥이, 달빛에 번뜩이는 찬란한 비늘, 몸을 뒤칠 때마다 눈이 부시다. 물속에 가만히 손을 넣으면 놀래어 흩어진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다시 송사리 떼는 몰려와 툭툭하고 길을 막는 손바닥을 주둥이로 치받는다. 정신을 차려먹고 날쌔게 줌을 쥐니 포드르르 줌 안에서 한 마리의 송사리가 생명을 원하는 듯 꼬리를 떤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거듭해보는 사이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수없이 뒤를 따라 오락가락 몰려다니는 송사리 떼임을 깨닫고 평범한 행동에서의 향낭만이 아님을 알았다. 본능에 충실하려는 봄의 행사임이 틀림없었다. 본능의 만족을 위한 거룩한 행사에 구속의 손을 대었음이 극히 죄송한 듯하였다. 본능의 만족, 자연의 행사, 거기에는 털끝만큼이라도 구속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유는 생명처럼 절대하다. 미련도 없이 둔덕에 집어던졌던 몇 마리의 송사리를 다시 물속에 집어넣었다. 물 밖에 자유를 잃었던 몸이 둔탁하게 헤엄을 쳐간다. 오그그 송사리 떼가 다시 몰려와 그놈을 애워싼다. 문득 한 마리의 새가 깃을 펴고 물속에 나타나며 송사리 떼를 놀래고 달을 가린다. 누동으로 날아드는 공중에 뜬 해오락이다. 돌아옴을 반겨맞는 듯 버드나무 사한가지 둥우리 옆에 앉았던 한 놈이 끼익끼익 소리를 지르며 목을 뺀다. 무심코 바라보던 상하는 거기에도 봄이 왔음을 알았다. 위태로운 가지 끝에서도 생동의 힘에 못 참는 장난이 한 자웅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생동의 힘, 봄의 사자. 그것은 물속에도 공중에도 찾아왔다. 그러나 오직 땅 위에 선 자기에게만 없는 것 같았다. 알 수 없는 촉감에 다시 몸서리를 쳤다. 둘 곳 없는 심사에 담배꽁지를 개천 속에 힘껏 메어 던지니 마음이 시원할까?
난데없는 물살에 송사리 떼만이 놀래어 흩어진다. 어느 것이라고 마음의 자유에 깃을 쳐본 때가 있었으련만 예술과 계집으로의 자유에 깃이 없음이 더욱 한스러웠다. 예술의 신비 속에 생을 찾고 계집의 아름다움에서 향락을 구했다. 계집에 마음을 두었음이 어찌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여사무원을 건드린 것이 이렇게 자유를 구속하는 원인이 될 줄은 몰랐다. 사장이 눈 건 계집이라고 맘 두지 말란 법 없지만 사장이 눈 건 줄을 모르고 허투루 다룬 것이 실책이었다. 사원 가모는 축출의 빙자요, 눈치에 걸린 것이 축출의 원인이었다. 그렇지만 않았던들 모 회사인은 달마다 50여 원의 월급을 틀림없이 지출할 것이요. 그것은 또 좋게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을 것이다. 돈의 자유가 없으니 예술도 빛을 잃고 계집도 없었다. 부탁은 서너 곳에 두었으나 용이하게 나서는 일자리가 아니다. 기다리기까지의 생활을 객지에서 부다나가는 수가 없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오니 놀고 먹기가 어렵지 않은가? 어머니 아버지는 밭가리와 씨 뿌리기에 날마다 나섰다. 자기 한 몸의 수양을 위하여 이미 전담 낫가리를 모두 울거다 썼으니 궁여의 아버지를 받들어야 마땅할 것이나 뜻에 없고 부모의 뜻대로 진작 장가라도 들었더라면 한 가지 괴롭만은 모르고 지낼 것을 또 부모의 조력인들 안 될 것인가? 학교를 마치고 얻자,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토대를 닦고 얻자, 보다 더 완전한 살림의 포만을 모르는 욕망이 이제 와서 가까스로 괴로움을 던져주었다. 쓸데없는 지난날의 되풀이는 마음만 산란한다. 캔버스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심심하니 소일노서가 아니다. 예술적 감흥에 못 참아서다. 산간의 시내, 곡간의 괴석, 약수터의 풍경, 어린 날 모르던 이 모든 고향 풍물이 상하의 붓대를 끌었다. 오늘은 약수터의 풍경을 눈담고 떠난 것이다. 산턱을 떨어져 박힌 커다란 바위 위에 두 다리를 쭉 버들어치고 앉았다. 경사진 켠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폭의 그림 같다. 건너 산 너머 바라보이는 드높은 교회당 지붕, 그 산턱 밑 떨어져서 일대엔 채찍을 들고 소를 몰아 밭 가는 농부, 좀 더 가까이 앞으로 무엇이 분주한지 끊일 새 없이 줄달아 속보를 놓는 큰 길의 행객, 눈 아래 약수터엔 생명을 부담고 싸우는 수객들, 모두 생을 위한 싸움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아름다운 자연의 경계임에도 흥취를 잃고 허덕이는 고달픈 인간이 상하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다. 약수터엔 지금도 수객들이 때를 잊지 않고 모여들었다. 담창쟁이, 속증아리, 긴병쟁이, 건강을 잃은 가지가지의 환자가 배지, 즉 바가지를 들고 행렬을 짓는다. 금주도 의연히 그들의 행렬에 끼이기를 잊지 않았다. 벼랑진 돌 틈새로 솔솔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약수, 받으면 배지 안에 보이하게 안개가 서리는 물, 산속의 전기와도 같은 이 물에 생명을 맡기고 봄을 찾는 그들. 그러나 이 산간에는 이미 봄이 무르녹았으되 그들에게는 봄이 오지 않았다. 벌레 먹은 몸이 서리에 절고 바람에 시달려 그대로 한겨울 동안 눈 속에 생동의 힘을 빼앗겼던 산간의 생명인 온갖 종족들, 잣나무, 들매나무, 섬나무, 구름나무, 소나무, 현을 등지고 떨어진 평지엔 소민제리, 도라지, 범부채, 깜박덩굴, 칡덩굴, 꼽을래 꼽을 수 없는 초목들은 파랗게 잎새에 초록물이 오르고
줄기는 싱싱하게 살이 찐다. 이것들의 생명을 길러내는 대자연, 하늘을 엄한 아버지라면 땅은 자애로운 어머니다. 하늘에 솟은 해는 아버지의 눈이요, 땅속을 흐르는 물은 어머니의 젖이다. 어머니는 젖을 주어 살을 찌우고 아버지는 열을 주어 건강을 단련시킨다. 비교적 숙성이 빠른 진달래와 동동할미는 이미 꽃까지 피웠다. 그러나 이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를 가진 자연 속에 생명의 부여는 같이 받았지만 한 번 시들은 인간에게는 같은 산속의 전기를 받되 어머니의 젖이나 아버지의 단련도 아무러한 효과가 없었다. 30명은 확실히 넘을 수객들의 얼굴에는 한 점의 봄빛을 찾을 길이 없고 구름같이 무거운 우울 속에 주름살을 못 편다. 금주, 이미 이 자연의 혜택을 받고자 세고의 병든 몸을 이끌고 산천리, 물백리, 천백리길을 더듬어 이 산속을 찾아온 지 이미 이태. 산간의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며 산간의 종족을 길러내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젖가슴 속에 안기어 두 돌의 봄을 맞았건만 금주에게는 봄을 주지 않았다. 그래도 금주는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루같이 산속을 뒹굴며 때 찾아 약수터로 내려왔다. 이렇게 지성을 들여 삶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면 서리에 절었던 풀잎이 거센 땅을 들치고 다시 봄을 맞아 파랗게 생을 빛내며 살이 쪄 자라는 것과 같이 금주에게도 다시 봄이 돌아올까? 두드러진 뺨을 능히 감추고 살이 올라 배꼽같이 하얀 그 얼굴에도 진달래 꽃빛물이 들어볼까? 이것을 그리는 것은 자유요, 그것은 예술이었다. 대생의 시험의 붓을 들었다. 바가지를 한 손에 들고 골짜기의 잔디밭 위에 넋없이 앉은 한 여인의 횡면, 흰달개 검정당 모양으로 뛰어나게 차린 품위, 그리고 그 날씬한 몸맵시가 금주임에 틀림없었다. 한 사람의 폐병 환자를 취급할 것은 잊을 수 없는 대상이었으나 하필 금주를 그리고자 한 바는 아니었건만 참을래 참을 수 없는 예술에 충동해서 시험하려는 붓 끝에 못 잊는 금주가 모르는 듯 날아든 것이 이상한 감흥을 자아내 주었다. 폐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당기는 금주, 애타는 속에서도 못 잊는 예술의 감흥,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심경, 그것을 자연미와 조화시켜 놓으려는 충동, 그 소재 하나가 금주다. 금주는 예술이다. 예술 속에 금주가 있다. 금주는 내 붓끝에 가리가리 요리될 것이다. 금주는 이미 내 것이다. 상하의 붓끝은 금주의 얼굴에서 몸까지 선에 힘을 주고 다시 그었다. 금주는 나를 그리라 하는 듯이 옴짝도 아니하고 앉아서 장글장글한 햇볕을 가슴에 받으며 1시간 나마를 그린 듯이 앉았더니 두세 번의 얕은 기침 끝에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더듬어 오른다. 일상 가서 앉는 샘치가 바위 위겠거니 했더니 뜻밖에도 상하를 향하여 직노를 놓는다. 오늘도 풍경이세요? 상하의 앞에 우뚝와 마주서며 하는 인사다. 네, 그저. 요샌 좀 어떠십니까? 그저 그래요. 미안하시지만 제 초상 하나 그려주실 수 없을까요? 자진해서라도 그려주고 싶은 상하의 마음이다. 그러나 대번의 승낙은 싱겁다. 내가 그림을 잘 그리나요, 어디? 천만에요. 하다가 금주는 풍경 속에 그려진 여자 위에 문득 눈이 가고 시선에 힘을 준다. 아직 선으로밖에 되지 않은 그림이지만 그 윤곽만으로도 어딘지 그것이 자기 힘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
이거 저 아니에요? 금주는 잠옷 놀라며 물었다. 왜 풍경 속에다 저를 이렇게 그리세요? 그걸 모르십니까? 금주는 가볍게 미소를 짓는다. 알 수 없이 금주 씨가 그립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선생님, 용서하세요. 저는 며칠을 못 가 죽을 인간인가 보아요. 오늘도 각혈을 했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선생님은 내 마음을 나도 잘 몰라요. 까닭 없이 금주 씨가 그립습니다. 선생님, 절 잊어주세요. 저는 살겠다는 욕망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봄이 그리워요. 봄을 잊을 길이 있겠어요? 세상이 쓰림을 못 참는 듯 한숨 끝에 줄여잡은 눈가의 주름. 상아는 다시 더 말을 못했다. 삶의 위대한 힘에 마음이 찔린 것이다. 삶의 힘, 그것은 금주의 욕망의 전부다. 청춘을 짓밟고 청춘에 살려는 봄 꿈의 보금자리에서 썩어지는 봄의 생명이 가엾기도 했다. 안타깝기도 했다. 상아는 이 가엾은 생명을 예술의 힘으로 영원히 살리고 싶었다. 다시 붓끝에 정신을 모았다. 저를 그린 그림은 저를 주셔야 돼요. 네? 선생님, 약속해 주실 수 있겠지요? 금주는 2번, 3번 당부를 한다. 그림을 그리는 며칠 동안 쉼없이 자란 산속은 진초록으로 푸름이 거울같이 막다. 산속은 청춘의 요람이라고 할까? 생기에 뻗은 산속, 이 산속에서 금주가 시들음이 거짓말 같지 않은가? 상아는 금주의 신변에 염려를 못 잊으며 일단의 정성을 다하여 끝낸 그림을 들고 산속으로 기어 올랐다. 샘칫과 도랑을 끼고 잔소를 피하여 기름진 풀잎을 밟으며 오불꼬불 돌았다. 샘칫과 바위 위에는 언제나처럼 금주가 앞가슴을 풀어놓고 일광욕을 하고 있었다. 할미꽃은 벌써 머리를 다 풀었군요. 진달래꽃도 지나 봐요. 하다가 금주는 캔버스 위에 주었던 눈을 문득 돌려서 아, 다 됐네요, 그림이.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림을 눈앞으로 당긴다. 원하셨던 초상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금주 씨의 마음에 어떨까 해서 퍽 자제됩니다. 다 그려졌다고 아는 그림이었만 상아는 그래도 어딘지 만족할 수 없는 듯이 들여다본다. 아니에요. 이 그림이 제겐 더 좋아요. 글쎄, 그러시다면 이게 완성한 예술품 아니에요? 이 그림 속에는 생명의 고민상이 여실히 표현되어 있네요. 봄을 모르는 제 심정이 제 얼굴에 어떻게 이렇게 드러났을까요? 영원한 기념으로 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에 없는 그림을 받는 듯이 별안간 표정이 구름같이 흐려진다. 상아는 그 까닭을 몰라서 다음 말에 간난을 느끼고 준비에 바쁜 동안 현실은 참 괴로운 것이에요. 이것이 산 인간의 풍경이 아니겠어요? 생명을 무엇으로 따질 수 있나요? 선생님, 글쎄요, 욕망의 전부라고나 할까요? 적절한 말씀이세요. 욕망이 제어된 곳에 생명은 없을 거예요. 청춘이 구깃구깃 제 심정 어떠할 것 같으세요, 선생님? 가는 봄은 다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야 위로의 말씀이지요. 인생의 봄은 거기 적용되지 못하고 영원히 늙는가 보아요. 이제 보세요. 제가 며칠을 더 사나.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속아서 사는 것이 인생의 진리 같아요.
저 너머 저 교회당의 종소리는 성스럽게도 사람의 마음을 유혹합니다만 인간의 생명이야 좌우할 수가 있겠어요? 전도 부인의 설교로 이 약수터에서도 벌써 몇 사람이나 쫓아가 기도를 받았지만 기적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 그림 속에서만 영원히 살까 합니다. 요구했던 초상이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을 얻게 되니 저라는 고깃 덩어리는 썩어져도 정신만은 영원히 살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만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뭐 기적이게요? 단지 제가 요구하던 제 초상만을 그리셨다면 저라는 인간밖에 더 그린 것이 되겠어요? 여기에는 제가 모든 인간을 대표한 한 본보기로 된 것이 더욱 좋아요. 세상을 비웃고 제 정신만을 살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파란 청춘이 거기에 영원히 남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애초에 초상을 원하셨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건 묻지 마세요. 비밀인가요? 비밀이랄 건 없지만 말씀드리기 거북해요. 거북한 일 같으면야 나한테 해달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그걸 기어코 아셔야 하나요? 뭐 말씀 못 드릴 것도 없긴 없어요. 그럼 얘기할게요. 저는 이미 약혼을 했더랍니다. 결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참다 못해서 이리로 왔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이를 이렇게 멀리 떠나보내고 객지에서 그이가 오죽이나 제가 그립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그이의 심정을 위로해 주려고 선생님에게 제 초상을 원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괴악한 년이에요. 제 목숨만이 살아나겠다고 아내로서의 책임을 피하는 년이 괴악한 년 아니에요, 선생님? 상하는 놀랐다. 금주를 위하여 정력을 다한 예술품이 자기를 박차고 금주를 사랑하는 사나이의 청춘을 위로함으로 금주의 사랑에 만족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를 예술화시킴으로 만족할 것 같던 상하의 심정은 예술에 있지 아니하고 애욕 속에 있었다. 애욕, 그것은 예술보다도 위대한 힘으로 상하의 마음을 불태웠다. 이 세상의 온갖 힘으로도 꺾을 수 없는 가장 큰 힘 같았다. 누가 그러고자 해서 그런 힘을 길러왔을까? 한 포기의 풀이 때가 오면 아무리 꺾어버려도 몇 번이고 거센 땅을 들치고 나와서 기어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꺾이지 않는 힘이었다. 금주씨, 그 그림을 내 눈앞에서 용감하게 찢어 보일 수는 없습니까? 없으세요? 금주씨, 그것은 곧 자연의 힘이요 생명의 부르짖음인 듯이 열정에 타는 외침이었다. 벅찬 소리를 듣는 듯이 고민의 표정이 깊어간다고 보여지는 순간 금주는 서너 번의 괴로운 기침 끝에 붉은 핏덩이를 선지로 쏟는다. 뿌리박은 사랑의 위대한 힘에 용납할 수는 없는 고민의 상징일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에 제어된 구기운 청춘의 발버둥일까? 상하는 오직 아연하고 더 할 말에 간난을 느꼈다. 마음의 평화를 잃은 상하는 그날 밤을 거의 새다시피 고요히 앉아서 이러한 경우에 들어맞을 선철의 명구를 무수히 끌어다 자위의 수단을 일삼아도 보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부렁이었다. 자기의 예술은 금주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 같이 아무리 해도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길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을 잃은 것처럼 되었던 것이다. 예술은 곧 자기의 생명이 아니었던가. 10여 년 동안 예술을 위해서 닦은 공부는 그대로 자기의 생명이었다. 만일 자기에게 예술이란 세계가 제어되어 있었던들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영원한 예술 속에 깊이 잠들고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오직 예술 그 속에서만 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거지 같은 오늘의 생활, 그것도 다만 예술에 충실하려는 마음이었다. 밥만을 위하여 삶을 찾았더라면 자기는 결코 이런 처지에서 한 대의 담배조차 궁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회사에서 축출을 당할 때 모 회사도 자기를 끌었고 다른 회사에서도 말이 있었다. 그러나 예술을 희생하고 뜻 아닌 곳에서 밥을 빌 수는 없었다. 그것은 곧 자기라는 생명을 희생하는 것과도 같았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결코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개의 예술을 창조할 때 그 속에서 생을 찾고 생의 가치를 느낌으로 자기라는 존재를 내다본다. 불안한 세태에 참을 수 없는 고독을 느낄 때도 어떤 예술적 소재를 머릿속에 두고 캔버스와 마주 앉을 때, 그리하여 새로운 세계가 붓끝에서 창조될 때 역시 자기의 생은 그 속에서 빛났다. 약수터의 풍경을 그릴 때도 금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정성을 다하여 기울여 넣었다. 그리하여 예술 속에 남아질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세상을 비웃었다. 그러나 금주의 사랑 앞에서는 예술의 힘도 생명을 잃는다. 확실히 자기는 금주를 못 잊는 것으로 자기의 아픔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의 마음일까? 사람의 본성일까? 상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풀 길이 없었다. 내다볼 수 있는 죽음을 앞에 놓은 금주나 씩씩한 건강을 자랑하는 자기나 생명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금주의 생명을 가엾어하며 캔버스 위에 그려놓은 자기의 생명도 반드시 가엾게 봐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아니, 금주의 생명이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비웃을는지도 모른다. 그림을 원하여 은근히 자기의 마음속에 알뜰하게 사랑의 패를 주는 듯하다가 약혼서를 말하여 냉정히 돌렸다는 것은 자기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더욱이 그 그림으로 사랑하는 이의 만족을 주자는 것은 확실히 자기의 예술을 비웃어 줌도 되는 것이다. 금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그림을 다시 빼앗아서 금주의 눈앞에서 빡빡 찢어 불살라 버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마음의 평화는 올 것 같지 않았다. 이튿날 상하는 약수터의 아침 불참에 금주를 찾아 떠났다. 그러나 이태 동안을 하루같이 빠져본 일이 없다는 금주가 오늘은 약수터에도 산속에도 보이지 않았다. 반나절 동안을 산속에서 기다려 보았어도 금주의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하는 선뜻 그날의 각혈을 연상하고 그의 죽음을 뒤미쳐 생각해보며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금주는 죽음의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요 삶의 길을 찾아간 것이다. 금주가 거처하던 주인집을 찾으니 그 아가씨요, 회당으로 갔어요. 전도 부인이 늘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해도 쓸데없는 소리라고 귀담아 듣지도 않더니 어젯밤 피를 연거푸 3번인가를 토하고는 근력 없이 밤새도록 누워서 뜬 눈으로 새고 나서 무슨 생각인지 아침 일찍이 그리로 갔답니다. 주인 마누라는 분명히 대답하였다. 상하는 금주의 흉보를 듣는 것에 못지않게 놀랐다. 그렇게도 믿지 못하던 교회당을 피례하얀 금주도 찾아가고야만 것이다. 생명을 위하여 알고라도 속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금주의 마음이었다. 상하는 교회당을 향하여 발길을 옮겼다. 황혼의 불그레한 노을 속에 잠긴 신비로운 교회당의 지붕을 바라보며
산떡길을 추어 올랐다. 뜻밖의 금주는 교회당 뒤 솔밭 잔디밭 위에 힘없이 앉아서 건너 산허리 밑에 맑은 바다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리로 또 오세요? 왜 자꾸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상하의 그림자를 대하기가 바쁘게 금주는 독을 뿜는 듯한 날카로운 눈초리로 새침하여 쏜다. 상하는 그 대담함에 놀라고 멈칫 섰다. 젊은 여자가 산속에 혼자 앉아 있는데 따라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제는 실례했습니다. 대답에 궁하여 늦어진 인사를 어색하게 하였다. 글쎄, 안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에게 생명이 있다면 응당히 저에게도 생명은 있어야 오를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선생님의 전유물만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선생님? 그러나 선생님은 선생님의 청춘만을 위하여 남의 청춘을 짓밟으려는 것이 욕망의 전부지요? 다 알고 있어요. 저인들 외에 청춘이 그립지 않겠어요? 바에서 카페로, 카페에서 티룸으로 이렇게 굴러다니는 동안 가지가지의 세파에 마음이 늙은 계집이랍니다. 왜 청춘이 그리울 길이 없겠어요? 청춘에 목말랐죠. 영원한 청춘에 목이 말랐어요. 그러나 선생님, 생명이 있어야 청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팔자에 뭐 거리낄 것 있겠어요? 털어놓고 시원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실상 남편도 아무것도 없는 계집이에요. 선생님이 다 잡고 저에게 마음을 두는 눈치를 엿보고 선생님의 사랑의 정도를 저울질해 보려고 제가 초성화를 청해 본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그림 속에서 선생님의 사랑이 열정적인 것을 찾고 어떻게 하면 그 열중된 그 사랑의 불길을 고이 재어볼 수 있을까 하는 데서 냉정히 선생님의 마음을 단념시키자는 것이 남편이 있다고 거짓말을 꾸며댄 원인이었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저더러 그 그림을 찢으라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으셨잖아요. 그때 저는 저같이 천한 계집을 그처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의 그 정열에 감복해서 청춘의 힘을 이길 길이 없이 흥분되는 바람에 그만 각혈까지 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마음이 흥분되면 또 각혈을 할까 두렵습니다. 저를 다시는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네, 선생님. 이게 저는 선생님에게 대한 알뜰한 소원이에요. 영원히 잊어주실 수 있겠지요? 네, 선생님. 말끝을 여물게 맺을 길이 없이 뒤미쳐 스미는 눈물을 금주는 걷어잡지 못한다. 순간 상하는 금주의 농락에 불쾌함보다는 뜨겁다 못해 냉정하지 않을 수 없는 금주의 그 청춘의 정열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춘에 끓는 그녀의 마음이 오죽이 괴로웠을까? 괴롭다 못해 냉정해졌을까? 냉정히 거절을 하고도 참을 수 없이 떨어뜨리는 눈물. 청춘에 끓는 정열의 눈물이 아니었던가? 생명이 발버둥치는 냉정한 눈물이 아니었던가? 생명은 곧 청춘의 힘이다. 이 눈물 앞에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자기가 생명으로 하는 생명과 금주가 생명으로 하는 생명과의 그 생명을 가지는 성질은 비록 다르다 하되 생명인 점에서는 공통된다. 오직 목숨을 생명으로 하는 금주에게 있어선 이 이상 더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기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이러한 마음씨가 금주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음에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괴롭혀온 상하는 자책의 마음에 고개가 숙여졌다. 대답에 빈곤을 느껴 어리둥절하는 동안 교회당의 저녁 종소리가 성스럽게 산곡을 울린다. 땡, 땡,
땡. 그것은 마치 상하에 난처한 정경에 동정이나 하려는 것처럼 금주를 불러들였다. 비탈진 산턱길에 조심스레 발을 옮겨 짚은 금주의 힘없는 거동을 멀거니 바라보면서 성스럽게 들려오는 종소리의 음향을 타고 상하는 알듯하면서도 알 수 없는 생명의 성격에 고요히 생각을 깃들이며 있었다. 계용목 작가의 단편소설 청춘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